방금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최신 스마트폰을 딱 새로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새 폰 뜯을 때 그 기분 엄청나죠. 네, 매끄러운 유리, 세련된 메탈 소재, 막 완벽한 마감. 손에 쥐는 순간 되게 뿌듯함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방금 청취자님이 150만 원이나 주고 산 그 물리적인 기계 자체가 사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껍데기요? 150만 원짜리 껍데기라니 좀 억울한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진짜로 돈을 지불한 대장은 그 손에 잡히는 제품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 네. 뭐 클라우드에 사진 백업하고 앱스토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 다운로드하고 또 AI 비서가 내 스케줄 관리해주는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생태계에 돈을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네, 그래서 늘 배움을 즐기시는 우리 덜어너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물건을 산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나 이 거대한 현대 경제를 진짜로 움직이는 지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 바로 서비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서비스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작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서비스라고 하면 약간 그 식당 종업원분의 친절한 미소, 아니면 콜센터 직원분들 상냥한 목소리, 이런 거 떠올리기 쉬우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그 제3장 서비스의 이해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요. 이 경제학적,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 완전히 다르다. 네, 아주 고대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무형의 가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해체하고 조립해서 우리한테 팔고 있는지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식당의 친절함, 그 이상이라는 말이 저는 확 와닿았거든요. 네네. 그럼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게 언제부터 인류랑 함께한 건가요? 옛날에는 막 다들 농사 짓고 사냥하느라 눈에 보이는 식량 구하기도 되게 바빴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 고대 자급자족 시대에도 서비스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 진짜요? 오히려 생전이랑 가장 직결된 형태였어요. 그 비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제사장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막 하늘 보면서 춤추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그게 서비스라고요? 네, 그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서비스 CEO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CEO. 제사장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뚝딱 만들어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비를 만들어 온 건 아니니까. 네,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고 신과 연결해준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무형적인 혜택을 제공한 거거든요. 아하. 농경 기술을 전수해준다거나 맹수로부터 부족을 경호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당시에 존재했던 엄청나게 강력한 서비스였고요. 와, 기우제가 최초의 비즈니스였다니 듣고 보니까 확실히 물리적인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뭔가 무형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 본질은 지금이랑 완전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세를 지나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기우제 같았던 서비스들이 막 우리가 아는 형태로 폭발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막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 제품들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서비스망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수만 대의 방적기를 고치는 수리 서비스, 또 그 거대한 공장을 관리하는 인력들, 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공장들끼리 소통해야 되니까 전화 교환망도 생기고요.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들 치료할 병원까지. 아, 다 서비스네요, 그게. 네, 제조업이 팽창할수록 그걸 밑에서 떠받치는 서비스 인프라가 덩달아 거대해진 거죠. 야, 근데 지금은 그 관계가 뭔가 완전히 역전된 것 같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그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 얘기였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서비스가 공장 기계를 고쳐주는 약간 보조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그 공장에서 만든 껍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오히려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랄까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점이신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걸 경제학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자료를 보면요. 이제 제조기업이랑 서비스 기업 차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제품 가격 구조를 뜯어보면 실질적인 가치의 절반 이상, 때로는 80% 이상이 다 서비스 활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나 통계 같은 거 보면 항상 막 제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흔히 듣는 얘기죠. 그럼 이건 단순히 공장들이 다 문 닫고 사람들이 다들 뭐 카페 차리고 IT 기업 차려서 그런 건가요? 아, 거기에는 진짜 엄청난 통계적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착시요? 네, 그 데이터 이면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자동차 제조 공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예전에는 그 공장 소속 정직원들이 청소도 다 하고 회계 처리도 직접 하고 구내식당에서 요리도 했어요. 아,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모두 제조업 종사자로 통계에 잡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이 업무들을 외부 청소 용역 업체, 회계법인, 케이터링 업체에 아웃소싱을 줘버린 거예요. 헐. 아, 그러면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고 있고 공장 규모도 그대로인데 갑자기 통계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확 줄어들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기록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제 경제의 실체는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밥 먹는데. 네, 근데 그냥 분류 기준 때문에 경계가 자의적으로 확 나뉘어버리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제조랑 서비스의 경계를 무 자르듯이 딱 나누는 거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통계의 함정이네요. 근데 경계가 그렇게 막 모호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건 물건이고 이건 서비스야 라고 구분하는 기준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막 손에 잡히면 제품, 안 잡히면 서비스 이렇게 퉁치기에는 요즘 넷플릭스 구독이나 배달앱 같은 게 너무 복잡하니까요. 도대체 서비스의 본질이 뭔가요? 그래서 미국 마케팅 학회 AMA의 정의를 보면요.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흐름, flow, 그리고 상호작용입니다. 흐름이요? 물 흘러가듯이? 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찍어낸 운동화는 그냥 창고에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고정된 실체잖아요. 네,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런데 서비스는 제공자랑 고객이 만나는 딱 그 순간에 발생해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아, 제가 어제 퇴근길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아,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이라는 게 그 미용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느낌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일단 제가 돈을 낸 건 미용사분의 그 가위질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물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무형성이죠. 그리고 제가 반드시 그 의자에 앉아있어야만 미용사분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니까 생산이랑 소비가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맞아요. 게다가 제 머리카락 숱이나 두상,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기 앞머리 조금만 더 쳐주세요 라고 막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매번 다르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6가지 특성 중에 고객 참여와 이질성입니다. 이질성이요? 매번 다르다는 거? 네, 공산품은 10,000개를 찍어내도 똑같아야 정상인데 미용실 커트는 어제 자른 사람이랑 오늘 자른 사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만약에 커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쳐요. 네, 그래도 제가 바닥에 이미 잘려나간 제 머리카락을 주워서 다시 붙여달라고 막 반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하,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이미 경험이 끝나버렸으니까요. 이걸 전문용어로는 아마 소멸성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방금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딱 공감하셨을 거예요.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고객 참여, 이질성, 소멸성,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는 특성까지. 아하, 이 특성들이 막 한꺼번에 얽혀서 작용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건 제조업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고 공장처럼 불량품을 사전에 딱 걸러내기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제품과 서비스 요소의 비율을 보여주는 연속선 모델입니다. 연속선이요? 네. 약간 스펙트럼 같은 건가요? 맞아요. 일직선에 그어놓고 양극단에 100% 순수한 제품, 그리고 반대쪽엔 100% 순수한 서비스를 딱 두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를 그 선 위에 배치해 보는 겁니다. 오,
그럼 세상 모든 비즈니스의 정체가 그 선유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군요. 네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제품 쪽 거의 100% 비율인 곳에는 마트에서 파는 생수나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서비스 쪽으로 가보면 사무용 복사기가 있고 패스트푸드점을 지나서 고급 요리식당, 자동차 정비, 항공운항사 이렇게 쭉 가다가 반대편 100% 서비스 극단에 다다르면 방금 말씀하신 미용실이나 심리상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쫙 그려지네요. 근데 그 선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중간이 핵심이죠.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는 거랑 막 미슐랭 3스타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 먹는 거요. 네네. 이건 이 선 위에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솔직히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햄버거를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둘 다 똑같이 요리라는 물리적 제품을 받아서 밥을 먹는 건 똑같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교 질문입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같지만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거든요. 어떻게 다른데요? 패스트푸드는 그 연속선의 중앙에서 약간 제품 쪽에 치우쳐 있어요. 고객은 싼 가격에 빠른 시간 안에 햄버거라는 물리적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네, 배 채우러 가는 거죠. 그렇죠. 알바생의 친절함은 있으면 좋지만 부차적인 거고요. 하지만 고급 식당은 선의 반대편, 서비스 쪽으로 훅 기울어집니다. 아, 한 50만 원짜리 식사라고 치면 거기 들어간 고기 원가는 사실 얼마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급 식당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돈의 대부분은 요리사의 명성, 완벽하게 조율된 조명, 음악, 그리고 내 기분과 취향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와인을 추천해주는 소믈리에의 세심한 응대. 와, 이런 무형의 가치에 돈을 내는 거거든요. 똑같이 밥을 파는 비즈니스인데도 이 서비스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이 채용, 교육, 운영 시스템을 짜는 방식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서비스들을 막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까요? 네. 이 무형의 괴물들을 싹 해체하고 분류하는 5가지 매트릭스 렌즈. 이걸 지금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쓰리머크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요. 우리가 돈을 내고 경험하는 모든 상황의 이면이 훤히 보이실 겁니다. 오, 첫 번째 렌즈는 뭔가요? 가장 직관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가? 즉, 서비스 대상과 그 행위의 본질을 묻는 렌즈입니다. 대상을 나누는 거군요. 네, 사람의 신체냐, 사물이냐, 사람의 정신이냐, 아니면 무형의 재화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 몸을 수술하는 거랑 자동차 정비사가 트랙터를 고치는 거. 둘 다 망가진 걸 고치는 서비스지만 대상이 피가 흐르는 사람 신체냐 아니면 그냥 쇳덩어리냐의 차이네요. 맞습니다. 트랙터를 고칠 때는 정비사가 엄청 무뚝뚝해도 고장만 완벽히 고쳐놓으면 고객은 기분 좋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트랙터는 뭐 감정이 없으니까. 네, 철저히 기술적 효율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수술실이나 치과에서는 의사의 기술 못지않게 환자를 안심시키는 태도가 서비스 질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아, 완전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 대상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람의 정신이나 무형의 재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정신에 가해지는 서비스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 심층 분석 방송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겠죠? 아, 교육이나 방송? 네, 마음과 지식에 영향을 주니까요. 반면에 은행, 보험, 법률 서비스 같은 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이라는 철저한 무형의 재화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을 때는 막 제 마음이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보다 제 통장에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꽂히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렌즈는 기업들한테 너희 비즈니스의 진짜 타겟이 고객의 몸이냐, 감정이냐, 지갑이냐. 이걸 명확히 묻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의 행동 지침을 짜게 만드는 거죠. 와, 명쾌하네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요즘 기업들이 가장 집착하는 주제랑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요? 아, 요즘 세상 모든 기업이 우리를 막 구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커피든 구독해라, 자동차도 구독, 심지어 뭐 속옷까지 구독하는 시대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매트릭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랑 고객의 관계가 공식적인 멤버십으로 묶여 있느냐,
아니면 공식적 관계가 없느냐를 가르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때는 한 번 가입하면 멤버십 번개 안에서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차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틀어서 방송을 듣는 건 방송국 입장에선 청취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속적인 서비스를 쏘아 보내기만 하는 거거든요. 오, 멤버십이 있으면 넷플릭스는 제가 밤 11시에 맨날 스릴러 영화만 본다는 데이터를 싹 다 수집해서 저를 영원히 못 빠져나가게 묶어둘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라디오 방송국은 제가 주파수를 언제 돌려버렸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회성 거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성이요? 네, 제가 동네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식당 사장님이랑 저 사이엔 아무 공식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밥값 내고 나오면 끝이죠. 네네. 하지만 극장 시즌권을 끊어서 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비스 자체는 단발적이어도 다 그 멤버십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이 막 기를 쓰고 앱 깔게 만들고 별 적립해주면서 저를 그 공식적 관계가 없는 일회성 고객에서 멤버십 고객으로 멱살 잡고 끌고 오려고 그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붓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돈이니까요. 자, 관계를 정의했다면 그 다음 직면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세 번째 렌즈, 고객 한 명 한 명의 요구에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가? 즉, 고객화와 판단 특성입니다. 아,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패스트푸드점이랑 미슐랭 식당 이야기를 대입하면 딱 맞겠네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햄버거 가게는 철저하게 표준화되어 있어서 알바생이 일하면서 막 고도의 판단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뉴얼대로 패티 굽고 양상추 10g 올리면 끝이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햄버거 비즈니스의 생존 전략은 직원의 판단력 개입을 최소화해서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네네. 반면에 훌륭한 외과 수술이나 고급 법률 상담, 미슐랭 식당은 어떨까요? 어우, 매뉴얼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환자의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 의뢰인의 복잡한 소송 상황, 또 손님의 까다로운 입맛, 이런 거에 맞춰서 전문가가 그 순간순간 엄청난 자유도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력을 발휘해야만 비로소 서비스가 완성되거든요. 아, 만약에 햄버거 가게 알바생이 갑자기 자기 판단력을 막 발휘해서 손님 관상을 보아니 오늘은 케첩 대신 마요네즈가 올리겠네요. 이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고. 하하, 난리 나죠. 반대로 미슐랭 식당 소믈리에가 손님 앞에서 로봇처럼 매뉴얼만 줄줄 읊으면 그 식당은 당장 문 닫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온다면 이 매트릭스가 인적 자원 관리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아하. 우리 회사가 햄버거 모델인지 미슐랭 모델인지 파악을 못하고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곳에 막 비싼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반대로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 싸구려 매뉴얼만 들이밀면 그 비즈니스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것만 알아도 기업 컨설팅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럼요. 자, 네 번째 렌즈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주말에 맛집 앞에 서서 막 1시간씩 줄 서본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아우, 진짜 많죠. 다리 아프고 막 짜증나고. 네, 짜증나면서도 도대체 내가 밥 한 끼 먹으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 이 네 번째 매트릭스가 경영학적 답을 줍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특성이죠. 수요와 공급이요? 앞서 우리가 서비스는 창고에 쌓아둘 수 없는 소멸성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남는 거 2월이 안 된다고 하셨죠. 오늘 통청 빈 비행기 좌석을 내일로 남겨서 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기나 통신망처럼 1년 365일 언제 접속하든 지연 없이 공급되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호텔, 항공사, 유명 식당, 세무사처럼 특정 시기에 수요가 확 폭발해서 수용 능력을 초과해버리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일감이 터져나가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여름 휴가철에 꽉 차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수요 변동이 심한 이런 서비스들은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이 그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대기 시간 관리랑 가격 탄력성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아, 가격 탄력성. 호텔이나 항공사가 왜 매일매일 심지어 시간 단위로 방값을 바꾸는지 아시겠죠?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네, 피크타임에 넘치는 수요를 어떻게든 비수기나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 그 기업은 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와, 그렇구나. 그럼 제가 주말에 맛집 앞에서 1시간씩 덜덜 떨면서 줄 서 있는 건 사실 그 식당 사장님이 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키는 가격 정책을 안 썼거나
아니면 피크 타임을 감당할 주방 캐파를 못 늘렸기 때문이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야, 이제 식당 가서 줄 설 때 그냥 짜장만 낼 게 아니라 막 경영학적으로 그 식당 시스템을 혼자 분석하게 될 것 같아요. 일상의 공부가 되는 거죠.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렌즈입니다. 네, 마지막은 뭡니까? 물리적인 딜리버리, 즉 서비스를 전달할 때 누가 움직이느냐입니다. 누가 움직이느냐? 네,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발소에 가는 건 고객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편 배달, 택시, 출장 세차 이런 건 조직이 고객한테 직접 다가가는 방식이죠. 생각해보니 요즘은 배달 앱이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세탁 서비스처럼 기업 조직이 고객한테 다가가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형태가 바로 고객도 안 움직이고 조직도 안 움직이고 원거리 통신으로 다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아, 신용카드 결제나 넷플릭스 같은 거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방송망도 다 여기 속하죠. 이 전달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오프라인 부동산 매상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배달 인프라나 스마트폰 앱 개발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지가 완벽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야, 5가지 매트릭스를 이렇게 쫙 다 듣고 나니까 진짜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처음엔 서비스라는 게 그냥 뭐 종업원의 친절함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좀 막연한 가치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 고객과 관계는 어떤지, 직원의 판단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피크타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누가 움직이는지 이 5가지 질문의 필터를 딱 머릿속에 끼우는 순간 밖에서 걷다가 보이는 거리의 모든 간판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아, 그게 바로 이런 프레임워크가 주는 지적 쾌감이죠. 보이지 않는 복잡한 현상을 구조화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신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제 내일 출퇴근길이 절대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볼 때도 나는 지금 사람의 정신을 대상으로 하고 멤버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 취향 데이터를 수집당하며 물리적 이동 없이 원격 통신으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고 완전히 해체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하,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아, 이건 기사님의 고도화된 판단력이랑 내 목적지라는 고객화가 결합돼서 조직이 나에게로 직접 다가오는 그런 서비스구나 하고 머릿속에 매트릭스가 쫙 펼쳐지실 겁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이 이런 입체적인 통찰로 바뀐다는 건 정말 즐거운 배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님이 이거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곰곰이 씹어볼 만한 흥미로운 약간은 좀 도발적인 화두로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화두인가요? 아까 저희가 첫 부분에서 현대랑 미래의 서비스로 인공지능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네네. AI 비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방금 세 번째 매트릭스 얘기할 때 햄버거 가게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만 막 법률 상담이나 의료 진단 같은 최고급 서비스는 직원의 그 고도화된 판단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네, 그 전문가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맞춤형 분석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이 판단력의 영역마저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내 몸 상태를 분석해주고 또 인간 변호사보다 완벽하게 판례를 뒤져서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법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것도 미슐랭 식당처럼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처럼 철저하게 표준화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요. 이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서비스 산업을 분류하던 그 대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는데요. 그렇죠. 원래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가진 서비스는 무조건 비싸고 소수만 누릴 수 있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니까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완벽하게 개인화된 고도의 판단을 내리는 시대가 오면 과연 미래에 우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류는 대체 무엇이 될까요? 제 생각엔 어쩌면 그때가 되면 진짜 최고급 서비스의 정의는 완벽한 효율성이나 막 엄청난 전문성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약간 결함이 있고 때로는 좀 비합리적이더라도 내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체운, 오직 그 감정적 교류만이 가장 값비싼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남지 않을까요? 아,
완벽하게 계산된 차가운 알고리즘의 정답보다 나를 향해 끄덕여주는 인간의 불완전한 미소가 오히려 더 비싼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군요. 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우리는 물리적인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기계에 담긴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청취자님이 미래에 엄청난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경험하게 될 그 최고의 서비스는 차가운 서버실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것일까요? 아니면 온기를 가진 인간의 것일까요? 자, 오늘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체해본 더 러너를 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깊이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